일단은 코스피가 코스닥이죠. 그동안 코스피는 뭐 5천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그건 당분간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이 갑자기 그 예전에 없었던 7% 가까운 급등을 이루면서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역대책은 아닌데 아무튼 1000포인트 지수를 넘어섰습니다. 네. 자, 코스닥이 어제 전날보다 7.09% 폭등한 1064.41로 마감하면서 2004년 지수체계 개편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관이 코스닥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6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고요. 주가 급등으로 인해 약 9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저는 기관이 2조를 그것도 코스닥을 사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에는 기술주들이나 중대형주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좀 성장을 했다가 등치가 크면 코스피로 건너가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왜냐면 그쪽에 돈이 많이 몰리니까. 근데 지금 코스닥 쪽에서 있는 주요 그 대장주들, 일부 대장주들이 이번에 아주 폭발적으로 주식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관이 이거를 사들였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여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좀 정책적인 면으로 됐든 뭐든 됐든 뭐 좀 사전 정보가 있어갖고 중장기 보유를 위해서 이걸 사들인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됩니다. 자, 주요 급등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에코프로 BM, 메지온,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시가총액 상위주가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즉, 뭐 갈럼갈이라고 등치 큰 애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주식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요렇게 올랐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나? 2차전지는 근데 좀 아니 좀 요즘 왜냐면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약간 그거 코스피가 지금 장 견인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종목별로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전혀 종목이 다릅니다. 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발표를 했어요. 그 폐수를 필터링하는, 그러니까 우리 정수기처럼 필터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폐수 처리 같은 건 약품 처리를 하잖아요. 이 약품 처리해서 가라앉히는 방법을 썼는데 폐수 처리를 필터링으로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래서 조금 주가에 영향이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등한 줄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해외나 우리나라에 뭐 대규모 폐수 단지를 세우려고 그러나? 라는 의심을 해봤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원래 잘 안 움직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것들은 한동안 2차 전지가 죽을 쏘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2차 전지가 이렇게 확 올라오고 있다. 그럼 이게 2차 전지하고 연관된 뭔 아이템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이거나 아니면 테마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이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피지컬 특히 로봇들 관련해 가지고 로봇. 로보틱스 관련해 가지고 휴머노이드나 이런 그 자율 기반형 로봇들은 전부 다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존에 있는 그 뭐 인산철 배터리 이런 걸로는 안 되거든. 그래서 그쪽 분야에 뭔가 투자 내지는 사업 계획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머지 바이오 관련된 제품들은 좀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르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피지컬 AI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뉴스가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기관은 한번 사들이면 단타 치듯이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그 물량을 다시 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관이 이걸 사들인 게 기관 자체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뭐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5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까지 매수로 참여했다고 하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들만 아는 모종의 소스가 뒤늦게라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코스닥이 1000선을 돌파한 게 4년 만에 처음인데 이게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코스닥 5천이 아닌가. 아, 그러면 코스피는 25,000인데? 그렇지. 끝까지 가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좋은 쪽으로 더 많이 하게 됐다. 아, 너무 그 얘기가- 설레요.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가 지금보다도 최소한 20배 이상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지금 코스피도 5천 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도 5천 넘고 코스닥도 1,000 넘었는데 뭘 못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 코스피는 5천에 박스권 있다가 7, 8천 가겠습니다만 코스닥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원래 이게 한 많아봐야 2배 반 아니면 3배 이 정도 이상 안 벌어졌었어요 그동안은. 아니 같은 대한민국 안에는 기업인데 등치 크고 작고 이거에 상관없이 너무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잖아. 그래서 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 1,500, 2,000까지는 집중적으로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나쁜 현상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환율이 그렇게 나라 망한다고 난리치던 환율이 무려 25원이 빠지면서 이제 1,400대 초반 송 작가가 늘 얘기했던 1,400 초반과 1,300 후반대의 안정 기조에 가는 게 앞으로 한 달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급격한 하락 안에 지금 미국의 개입이, 미국의 상무부와 연준의 개입이 사실상 2000년 3월 이후 거의 25년 만에 미국이 환율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25%를 때린다고 지랄을 하고 있는 이게 다 사실은 연관이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거 뉴스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왜 환율에 미국이 뛰어들었을까? 그 다음에 트럼프는 왜 저럴까라고 하는 부분을 통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전날보다 25.2원 내린 1,440.6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이후 약 2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 재무부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실개입 전 단계인 환율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 엔화 가치를 급반등시켰고요.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일본 엔화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 가치까지 지지하기로 했다는 이른바 말어라고 합의가 가동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환율이 그동안 왜 높았었는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관세를 막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세를 막 올렸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의 수익이 트럼프 자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트럼프 자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미국의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트럼프 자산이라고 해야지. 잠깐만요. 저기 곧 트럼프 이코르 미국이란 말씀이신가요?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거죠? 트럼프 왕국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애초에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 요인은 관세 수입을 늘리는 그렇죠.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관세를 올리니까 관세가 싫은 기업들은 미국에 와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부활. 그렇죠. 응. 리쇼어링이라고 부르는 제조업 부활을 노렸단 말이야. 리쇼어링.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트럼프하고 방식이 다른 거죠. 민주당은 보조금 준다 그랬고 들어온 보조금 준다. 트럼프는 안 들어오면 관세로 죽인다 그런 거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이 꿀발라 갖고 기업들을 끌어들였는데 트럼프는 그 보조금을 사실상 전부 삭감할 삭감했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관세를 때려가지고 관세로 안 들어오면 협박질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달래가지고 아이고 와 잘해줄게. 돈 줄게. 일단 막 와봐 이러면서. 잘해줄게 이래놓고 불러들여놨는데 트럼프가 이 새끼들 안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갑자기 협박질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10% 관세를 내라고 하면 미국이 내는 건데 뭐 우린 상관없지 뭐 이러고 그냥 개무시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갖고 수출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관세 오른 만큼 환율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15% 올렸다고 하면 15%만큼 환율을 높여가지고 옛날 가격으로 회귀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거야. 달러를 기준해 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1000달러에 팔던 게 환율이 높아지면 한 850달러 정도 받아도 옛날 1000달러랑 똑같은 돈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가격 경쟁력을 맞추려고 환율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유지가 됐었다는 거지.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뭐 대기업들이 이러한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계속 그 수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환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환율이 높아서. 조금 가격을 깎아줘도 옛날 가격이랑 똑같이 받는 게 되니까 그게 유지가 됐단 말이야. 문제는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갖고 수입이 늘거나 아니면 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이 높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환율이 높은데 누가 들어와갖고 미국 안에서 제조업을 합니까? 저쪽 외국에서 고환율에 의해서 수출해서 이득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그리고 관세 부분에서도 원래 트럼프는 1000달러에다가 15% 했으니까 야 150달러 내가 수입이 생기겠다 했는데 그렇지, 관세 수입. 갑자기 850달러로 줄여가지고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850달러 15%가 되니까 10달러도 안 거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관세 수입이 안 늘어나는데, 기존에 1000달러 할 때보다 안 늘어나는데 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 거예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심리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렇지.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내 물가는 오르고 환율 걷어들이는 돈은 빠나고 그렇죠. 안 늘어난 거지. 결국은 이제 수출가를 낮췄으니까. 그리고 리쇼어링으로 들어오는 기업도 없어. 이렇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라는 차원에,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무슨 또 부작용이 있냐면 환율이 높으니까 미국 안에 있는 자본들이 고환율을 따라서 외국으로 투자를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대투자를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복합적으로 그동안 몇 년 동안 일어난 거야.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관세 정책을 유지하지 못할 결정적인 지금 대법원 판결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관세 판결. 그래서 관세 판결은 사실상 트럼프가 지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강경한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랑 한국을 다 같이 불러 모아놓고 환율에 우리가 개입을 할 테니까 니들 환율 낮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내심 1200원대까지 확 낮춰버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이제 환율을 낮추려고 하면, 우리가 환율을 낮추려고 하면, 우리 달러를 써가지고, 원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우리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사들여서 환율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겠다 그런 거야. 미국한테, 아니, 지금 우리 투자를 니네하고 작년에 약속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야,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니네 나라에 돈을 못 넣겠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니 왜 진행을 안 하는 거? 그때 우리 약속했잖아. 환율 높으면 안 하는 걸로 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낮춰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의 환율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주기 위해서 미국이 돈을 찍어가지고 엔화나 한화를 사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책을 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환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또 있어요. 지금 유럽을 건드려 놓는 바람에 유럽이 덴마크를 비롯해갖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미국의 국채 자산들을 조금씩 시중에 풀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앞으로 미국하고 거래할 일이 이제 없겠다 싶은 거야. 하도 이런 식으로
약속도 안 지키고 막 트럼프 마음대로 뒤집고 관세는 더 내놓으라 그러지 금방 10% 해줬다고 100% 올린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 미국이랑 거래를 못 하겠네라고 하면서 트럼프 정부 들어오고 나서 1년 반 만에 국제금융거래 시장 안에서 또는 지불거래 시장 안에서 달러가 표준 그동안 그 공용통화로 이용돼가지고 결제에 이용되던 비율이 60%에서 40%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소문 안 나게 이 달러를 빨리 팔아 치워야 되는 거야. 왜냐면 앞으로 이 달러를 갖고 미국이랑 거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돈을 국채로 쥐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 미국의 예금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은 덴마크만 팔고 안 판다고 하는데 지금 뒷구멍으로 유럽이 계속 해갖고 달러를 밖으로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금이나 원자재를 국가들이 금이나 원자재 쪽으로 하면서 달러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지금 시중에 달러가 막 풀리면서 저절로 지금 환율이 내려가고 있던 상황이었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 달러를 갖고 일본이나 한국 화폐를 대놓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더 투매적으로 이 외환시장 안에서 미국 달러들이 날라올 가능성, 시장에 튀어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파웰 연준 의장 있지 않습니까? 파월 연준 의장.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관세 정책도 반대지만 이런 방식으로 환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트럼프한테 경고를 했는데 트럼프가 넌 나쁜 새끼야. 난 네가 그만뒀으면 좋겠어. 막 이러고 파월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던지니까 오늘 파월이 사표를 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현재 미국의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연준에서 노력하고 있었던 파월이 오늘 사임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사임 던지잖아요. 그러면 달러는 정말 눈 깜짝할 새 확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의 아마 낙폭이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독일이 미국에 맡겨놨던 금을 무려 240조 원어치의 금을 돌려달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입장에서 독일은 미국이 저 금을 갖고 있게 되면 금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거를 안 돌려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돈이 연방은행에 저금이 돼갖고 포트녹스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 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거든. 뭐 이렇게 많이 있대, 근데? 응? 243조 원의 금이. 독일 같은 이야,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 대다수의 나라들은 영국의 중앙은행에 이제 맡겨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도 맡겨놨지만 미국에도 맡겨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미국에 맡겨놨다라기보다는 미국이, 독일? 누구는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일로 맡겨라. 라는 그렇지. 뭐 식으로 나토에 대한 약간 목줄을 이렇게 쫙 압력처럼 이 담보로 이걸 쥐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야. 근데 지금 이거를 독일이 돌려줘라. 트럼프 너 못 믿겠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가 곱게 돌려주면 좋지만 내가 보기엔 이거 안 돌려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야 금이 어딨어? 달러로 갖고 가, 국채로 갖고 가,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고 치면 이건 역시도 외환시장 안에서 달러의 신용도를 폭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의 강력한 내피셜은 뭐냐면은, 저는 유럽이 트럼프의 미국과는 결별을 결심을 해서 모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다
미국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냐면 니들 계속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앉혀 놓을 거야? 그래? 그럼 우리는 니들하고 완전히 끝내고 미국 이제 끝났어? 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이 역할을 미국 민주당이 그냥 했거든요. 내부에서 이제 좀 조율해가지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사실 유럽 자본이 미국을 버릴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일체됐으니까. 그리고 알아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적절히 잘 굴러갔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툭 튀어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기 때는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바로 4년 만에 바이든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들을 다 복원시켜 놨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트럼프가 폭풍이 엄청날 정도로 확 밀어붙이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알아서 트럼프를 견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자본은 직접적으로 개입할 생각은 없었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야 미국 민주당 알아서 했는데 미국 민주당이 능력이 너무 없어. 그래서 1년을 지켜봤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유럽 자본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는데 직접 나섰다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미국의 수장으로 있는 한 우리는 이제 니들하고 같이 갈 수 없어 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유럽이 가진 미국 국채 얘기도 나오면서 저는 이거예요. 계속 이제 조여가는 거예요. 돈으로 조이는 거죠. 모든 뉴스들이 다 시장 중심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딴 거에는 흔들리지 않는데 시장 움직임에 제일 민감하거든요. 근데 유럽이 흔들 수 있는 것도 시장이에요. 그냥 자본 가지고 휙휙 하는 건데 대놓고 사실 파월도 어느 정도는 뭐라고 해야 되지? 유럽 자본 쪽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목줄을 들고 흔들면서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건 미국 민주당도 아무 힘을 못 쓰는 과정에서 게다가 사실 유럽 자본의 첫 번째 바지 사장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크롱이 계속해서 지가 마치 유럽의 대통령인 양 나서가지고 막 트럼프한테 뭐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마크롱 말 따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자원 쪽에서 야 마크롱 너 비켜. 너 이제 필요 없겠다. 이러면서 선택한 게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예요.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미국이랑 싸워갖고 지금 트럼프를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아까 얘기한 이 파웰 연방의장이 만일에 오늘 그만두게 된다고 치면 이거는 사실상 유럽 자본이 파웰을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끌어올리는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다라고도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가에서는 벌써 파월이 나왔을 때 트럼프하고 대선 경쟁을 해갖고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벌써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뿌리고 있어요. 즉 그동안 민주당이 제대로 된 트럼프하고 상대를 못했던 게 민주당엔 대항마가 없다는 거야. 대항마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해리스가 미친년이 지 때문에 졌는데 해리스가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나 다시 도전할 거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거한테 맡겨놓으면 트럼프 영구 집권한다는 생각에 지금 미국의 정계 그리고 미국의 자본들은 마이크 파웰을 어떻게든 제롬 파월입니다. 제롬 파웰을 어떻게든 마이크 파웰 누구지? 영화 배우인가? 제롬 파웰을 어떻게든 차기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써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대항마라고 인식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파월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라고 매끈하게 생긴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막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 걔랑 그 캘리포니아에 막 산불 많이 났을 때 사실 트럼프하고 한번 붙었어요. 그런데 게빈 뉴섬이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 미네소타주 지금 미니애폴리스 여기서 아이스 총격 사건 발생했죠. 그 미네소타주의 팀 월츠 이 주지사는 사실 그 당시에 해리스와 함께 러닝메이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게 파월이 트럼프에 유일하게 대항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도 아닌데 이 사람은. 그래서 어찌됐거나 파월의 사임이 확정이 된다고 치면 단순하게 미국 내 정치 구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환율을 비롯한 달러 가치 그리고 그에 연동하는 금의 가치 그리고 또 하나의 화폐로 인식받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엄청나게 출렁거릴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난 한 48시간 동안 약 한 5조 원어치 이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만일에 파월이 그만두고 나온다고 치면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역대급 폭락,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이 동시에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대체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와 상응해서 현재 사상 최고가에 올라 있는 금값이나 은값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코인을 갖고 계신 분은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달러가 폭락하기 때문에 일부 자산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러는데 달러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국제적인 화폐가 못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 없죠. 네.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이라든지 유로화라든지 또는 뭔가 지금 굉장히 고점에 처해 있지만 앞으로 그 원화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원화 같은 쪽으로 돈이 집중적으로 몰려 들어갔고 원화나 우리나라 채권, 장기 채권들을 사재기하면서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1300대 후반선에서 잡으려고 하지만 이게 1200대 선까지 불과 1, 2주일 안에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사실상 지금 전쟁 상황, 내전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내전으로 비치지만 사실은 이거는 유럽 자본 대 트럼프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트럼프는 유럽 자본은 지난 수백 년간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세력인데 트럼프는 본인이 스스로 신흥 자본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유럽 자본하고의 싸움은 불가피한 상황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카나다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말하자면 위협했던 거, 그린란드를 강제로 탈취하려고 했던 거, 그 과정 중에 관세나 나토의 힘을 이용해갖고 국가적인 기존에 있었던 동맹의 관계를 흔들어 버린 데 대해서 이미 유럽은 트럼프를 손절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손절을 친 상황에서 제가 저 자리에서 저 권력을 유지하도록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가 앞으로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는 미국에 있는 자본들이 사실상 탈출 러시를 하게 될 가능성도 현재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국내 언론들은 트럼프가 도로 25% 올렸단다. 현대자동차 망하면 어떡하냐. 지금 한미 간의 무역 공조 다 깨졌다. 왜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해줘갖고 그렇게 만드냐. 이재명 정부가 일부러 비준을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이재명 정부 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 조약의 형태여야 되는데 한미 간에는 MOU예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하고 했던 그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5%에서 25% 올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는 절차적 단계를 가고 있는 거고 투자 시기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한테 줬던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고 말하자면 혼자서 국가 간에 또는 정부 간에 했었던 조약 내용들을 혼자 뒤집은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이게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쓴 건데 그럼 이걸 왜 썼겠냐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저희가 큰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짜잘하게 관세 10% 더 올려가지고 내가 돈을 조금 더 벌 거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 싸움 속에서 트럼프는 계속 기세를 올려야 되는데 그 기세를 올릴 만한 게 유럽으로부터 지금 계속 쳐맞고 있잖아요. 그리고 쳐맞고 있는 심지어 상황 속에서 그린란드에 발을 빼면서 저 새끼 결국은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하네. 그리고 일부러 후퇴한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여줄 게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기세가 필요할 때마다 끌고 오는 게 내가 한국으로부터 얼마를 가져왔고 일본으로부터 얼마를 가져왔고 방위비를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더 받을 거고 뭐 이따위 얘기들을 꺼내면서 그걸 상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론전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정부에서는 이건 공식적으로 제기된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담당이 통상산업부에서 가서 만나보고 그쪽 장관이랑 만나보고 그 그래서 다음에 대책을 세울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기레기들도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누가 한마디 했다. 와! 누가 한마디 했다. 와! 아니 이거 말고 언론의 원래 역할이 뭐예요? 핵심 의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선제적으로 의제 설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정부 흔들기가 언론의 지금 최대 지금 이슈예요. 그건 언론의 이슈가 원래 아니고 그래요. 기레기의 이슈인 기레기는 거고요. 원래 그거밖에 안 해. 그러니까 나는 한국 기레기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송 작가가 지금 일개 28만 유튜버로서 영향력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 중차대한 이 국가 간의 환율 문제 그리고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될 미국의 지금 그 내전 문제라 그래야 되겠죠? 아마 복잡한 정치 상황 같은 걸 설명을 하고 있으면 이런 거라도 귀동냥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위기에 대한 부분을 좀 진단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돈을 몇백억, 몇천억씩 받아서 운영하는 방송국이나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원래 있던 제 방송국 알바를 다니잖아요. 거기 갈 때마다 항상 이제 진행자들은 어떤 식의 질문이 나오냐면 그 기레기들이 쓴 거 있잖아요. 미국이 국가안보 전략이랑 국방 전략에서 한국을 후순위로 빼놨어요. 북한이 후순위로 밀렸어요. 그리고 자꾸 동맹들 한국이 스스로 방어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기레기들이 계속 그 포인트에 쓰는 거예요. 그 포인트로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국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제가 이건 너무 좋은 기회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5, 6위권이다. 겁 안 먹으셔도 된다.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이 기회에 한국이 자주국방력을 갖출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이런 기사들 나올 때마다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한국이 이제 제대로 스스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군사력을 갖출 수 있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제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한 4가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될 만큼 지금 미국의 환율, 달러의 추락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이미 발생을 해 있다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주저리 하고 있는 뭐 관세를 올리니 뭐니 이건 다 비공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까를 우리 실생활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환율 급등에 대한 하나의 가치가 급등할 수 있는 이것도 크지만 25원도 크지만 이젠 뭐 100원 단위로 변화가 올 수 있을 만큼 환율 변화가 급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첫째적으로 필요하고요. 자산 운용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달러 예금이라든지 갖고 계신 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배분 조정이 중요할 거예요.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금이나 은이나 원자재 관련된 CF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고 유지를 하시고요. 혹시 미국 달러라든지 그와 관련한 달러 관련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분 내지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부 수량을 좀 줄이시거나 여기에 변동 상황을 좀 들여다보세요. 한 반 정도라도 팔아서 현금으로 좀 갖고 계셔야 혹시라도 급락을 했을 때 저점에서 사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현금 들고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장이 안정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게 비트코인은 등락폭이 너무 크게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미국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따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 환율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 청산해서 나가지 않을까요? 이 생각 하시는데, 아니, 돈 장사가 돈 벌리는 데 있어야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달러를 쥐고 있는데 달러가 폭락할 것 같으면요. 지금이라도 한국 시장에 와갖고 여기다 돈을 묻어야 됩니다. 왜? 앞으로 엔화는 계속해서 달러는 떨어지고 엔화도 같이 떨어지고 있지만 하나는 가치가 오를 거고 한국 주식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일부라도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같이 사들인 거, 난 이거에 관한 것도 뭔가 환율 변동에 대한 일종의 뭘 읽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기관이 그만큼 한국에다가 돈을 2조 원을 이상을 밟는 거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돈들의 2% 이상을 발랐단 말이야. 그것도 채권이나 외국환이 아닌 국내 증시에 저평가돼 있었던 코스닥에다 발랐다는 거지. 이 같은 움직임들이 외국인한테서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이 환율이 한번 이렇게 미치도록 세계를 한번 확 흔들어 놓고 나면 정상적으로 모든 공산품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급하고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진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율이 들쑥날쑥거리면 수출입이 안 돼요. 왜냐면 결제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제품의 조달들이 안 됩니다. 조달이 안 되면 생산이 멈추게 되고요. 생산이 멈추면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물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된단 말이야. 그럼 대한민국은 식량 빼고 나머지는 어찌됐거나 다 생산할 수 있는 거. 철강부터 석유화학, 반도체에다가 모든 첨단 제품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생필품이나 일반 소비품까지 모든 걸 다 만들어내고 그게 남아갖고 해외에 수출하는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외국한테는 진짜 절망일 수 있어. 이런 이 한일 전쟁이.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 예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 셧다운 됐을 때 유일하게 한국만 공급망이 살아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한국만 공급망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보고서로 인해서 안보도 튼튼하다는 거를 인증까지 받았어. 그렇지. 아니, 한국은 사실 걔네들 어스름하게 보이지만, 허약해 보이지만, 걔 태권도 10단이야. 주변에 있는 애들 등치만 믿고 건드리면 다 죽어. 나도 한바탕 맞을 뻔했다니까. 핵보유국도 막을 수 있어. 이런 거잖아. 지금. 태권도 10단이 있어요? 있다고 치고 구단보다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한국은 이모저모로 지금 국운 상승과 함께 경제가 아주 글로벌 탑으로 올라갈 기회시장에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어제 기사를 보면은 외국인 보유 주식 비중이 5년 9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냐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한 1,400조 원입니다. 외국인의 비중이. 그러니까 37.18%거든요. 외국인 비중이.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엄청 많이 오른 원래 거예요. 기관이 20%, 외국인이 30%, 그리고 개미가 50% 정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분포였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거의 7, 8% 이상을 더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7일 기준이에요. 7일 기준에. 더 올라갔을 수도 근데 있겠죠. 지금 더 오르고 있으니까 아마 더 올라갈 것이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 5,000 박스권과 이제 1,000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증시는 올라갈 거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가격 환율이
1300 후반에서 멈출지 1200 초반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겠으나 또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레기들은 환율 때문에 대한민국 수출 기업 다 망한다고 열심히 악플을 날 거예요. 아니 올라가면 올라간다 망하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망하고 그냥 망하길 바라는 거지. 저주밖에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삼성이 이 상황에 과감하게 이 램 가격을 2배로 올렸어요. 메모리 가격을. 삼성도 지금 이 짱구를 돌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삼성이나 SK가 계약을 하면요. 2028년도 인도분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때 가격을 지금 어떻게 지금 돈 준다고 현찰 들고 와갖고 살 수 있는 물량이 없어. 다 예약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램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2년 후에 인도 받아갈 램 가격을 올리는데 이거를 2%, 10%로 올린 게 아니라 100%를 올렸단 말이에요. 3주 전에 140만 원이었는데 아무튼 더 많이 올랐네요. 네. 램 가격 때문에 60만 원이 PC가 올랐네요. 지금 왜냐면 이 들어가는 램 가격이 2배 이상, 3배 막 오르니까 이 노트북 같은 것들이 지금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요. 그 학생 노트북도 이제 300 이하에서는 살 수가 없게 돼버렸다고.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왜 우리밖에 안 만드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램 가격은 5배 올랐고, 그다음에 저장 장치 SSD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나 반도체나 뭐 기타 관련해서 한국에서 상품을 앞으로 사가려고 하면 달라는 대로 정해놓고 순번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나눠주는 채로 가야 된다고. 또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방산에서도 똑같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오르면 올라서 망한다고 치라, 또 내리면 내려서 망한다고 치라를 할 건데 이미 우리 기업들과 정부는 이에 대한 예상을 해놓고 벌써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아껴 써야 되겠네. 나도 얘 지금 방송하다가 사실 가끔씩 꺼져가지고 오래 바꿔야 되나. 써야지. 네,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못 바꾸겠네요. 그래서 사놓고 혹시 바꾸게 되더라도 옛날 거 버리지 말고 갖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중고에 새거 값으로 팔 수 있게 되니까 헐. 꼭 이게 메모리 들어있는 이 컴퓨터 기기들, 요 전자제품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뭐 테무에서 사면 되지 이러고 막 던지시면 안 돼요. 요즘 테무에서 벽돌들 많이 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까지도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한국밖에 투자할 데가 없다. 전 세계에서 굴러가는 증시 중에 지금 어저께 얘기했지만 중국은 또 난리잖아요. 쿠데타 이후에 지금 뭐 잡혀있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이 후진타오 주석이 갑자기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또 비보가 있더라고. 아니 근데 사실 중국은 지금 유럽의 정상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방문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우리 대통령 가기 전에 마크롱이 먼저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 가셨고, 그 다음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가셨고, 그 다음이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또 갔거든요. 그러니까 쿠데타는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시진핑은 국가주석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진핑의 어떤 그 보증성이 높아진 거죠. 권력을 앞으로 5년은 더 할 수 있겠구나라고 6, 7년 더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일단 이제 실각했던 장유사를 비롯해갖고 장유사의 직속 상관이자 그동안 장유사를 지원했던 원로 군인 하나도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사망 보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후진타오 전 주석도 끌려갔던 그 주석 알지?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정치권 안에서는 그나마 살아있는 원로 중에 하나거든. 시진핑한테 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양반도 어저께 갑자기 급사를 했다는 보도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공식은 없어요. 공식으로는 아직 안 떴는데 비공식 보도에 보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벌한 피해 숙청이 지금 진행 중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중 갈등 이런 얘기, 대만 얘기 좀 쏙 들어가고 중국 안에서 조용하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도 대외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이 세계 대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무기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이 헤게모니를 놓고 있는 돈의 싸움, 권력의 싸움, 그리고 외교의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또 송 작가가 내피셜로 막 소설 쓰고 있네. 이틀 후면 이거 뉴스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기 때문에 송 작가 TV를 통해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마음의 대비, 혹시 해외 재산 갖고 계신 분들 그와 관련한 대비들을 좀 하셔서 우리 식구들이라도 피해가 좀 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